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 홍해걸 라이브는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핸섬한 분과 아주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제 옆에 계신 분은 제 의과대학 후배님이시고 또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의학 스릴러, 그러니까 소설을 무려 2권이나 쓰셨네요. 그러니까 한국의 로빈 쿡 또는 마이클 크라이튼을 꿈꾸는 정말 대단한 의사 소설가입니다. 우리 이 필명이 김유명 선생님이죠. 네, 김유명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네. 선생님과 관련된 자료를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선생님 본명이 아니죠? 네. 작가로서는 김유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정말 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요, 병원은? 바로 저 카페 인근에 강남역 쪽에 있습니다. 오메, 네. 야. 그런데 그러면 정말 베일에 쌓여있는 의사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작가로서 활동한 것이 이제 2년이 됐는데요. 네. 처음서부터도 이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로서는 네.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명을 쓰고 있고 병원명이랑 본명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작가는 작가로서만 승부하겠다. 네,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왜냐면 제가 병원명을 밝히게 되면 이것이 혹시 병원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와, 멋쟁이세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이분이 저한테도 안 알려주고 계세요. 그거는 선생님의 원칙이자 고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로서 일할 적에는 또 의사로서 일에 몰두하고 또 작가로서는 또 작가로서 몰두하고 그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인데 우리 겨울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여기가 통신망이 좀 안 좋아서 라이브 진행상 약간 그 애로가 있었던 것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선생님. 네. 성형외과 의사, 특히 서울대를 나온 분이고 선생님 또 핸섬가이고 그러면은 참 선망의 직업인데 네. 제가 일단 궁금한 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최근에 나온 이 얼굴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2년 전에 또 쓰신 마취라고 하는 소설, 이 2권이나 된 소설을 직접 내셨잖아요. 네. 이런 길을 가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네. 워낙에는 아주 어렸었을 적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검사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물을 딱 받아들었는데 완전히 문과적인 적성으로 나왔었거든요. 진짜요? 그랬었는데 집안에서는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었고 착한 아들 신드롬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과를 진학을 하고 의대를 갔죠. 그래서 그런 문과적인 적성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애써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첫 작품인 마취를 착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뭐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네. 마취라는 책은 이 안에 그 프로포폴이라는 우리 흔히 왜 중독되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약이 있죠. 그렇죠. 네, 수면 마취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그 약에 의한 문제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또 전신 마취제가 이제 공장에서 폭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처음에 착상을 하게 된 게 이 마취제들은 병원 안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물쇠까지 다 걸어서. 근데 이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로 제일 그 원장실 안쪽에 있는 마취약장에서 제가 마취약을 꺼내는 순간에 전신 마취제의 약병을 혹시 바닥에 내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순간적인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이야,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깨졌는데 이제 휘발이 되면 그 아무도 없는 원장실에서 저 혼자 그걸 흡입을 하고 쓰러져도 누가 도와주러 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공포심이 들더라고요. 이야, 아주 기발한 발상이네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만약에 병원에서만 깨진 게 아니라 큰 도시에서 혹시라도 공장에 저런 마취제가 폭발해서 터지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착상을 떠올렸던 것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된 첫 순간이었던 거죠. 이야, 기발합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요게 2018년, 2년 전에 네, 나온 2년 전 책. 작품입니다. 마취. 네. 그래갖고 이 서평도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 의학 재난 스릴러 이렇게 네, 네. 장르가 구분이 되던데요. 네. 그 보통 요새도 이렇게 왜 그 맨홀 같은 데에서 작업하다가 사람들 쓰러져서 사망 사고 났다는 얘기들을 흔히 듣거든요. 그리고 공장에서 뭐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게 터져가지고서는 지역 전체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직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제약회사 공장에서 생기면 어떨까 오호. 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재난 소설을 써본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근데 죄송한데 아직 이 책은 못 네, 읽었어요. 네. 최근에는 네. 얼굴은 얼굴은 읽었는데. 다 읽으셨어요. 네. 말씀. 요 마치 줄거리 좀 얘기를 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막 결국은 그런 막 네. 마취제가 네. 어떤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발하듯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인데 네. 공장에서 이제 그 배관 공사를 하다가 이 용접봉에서 이 용접 불꽃에서 이 파이프가 터지게 되고 아하. 또 탱크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그 대신 이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전신 흡입 마취제가 이제 터져서 나오게 된 거죠. 와.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도 상상이 안 가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을 상정한다면 네. 이렇게 분지 지형이어서 실제로 왜 미세먼지도 잘 배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휘발성이 강한 마취제가 대규모로 이렇게 유출이 됐었을 적에 이제 기온의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머무르는 거죠. 정체되는 거죠. 오.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마취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과학 책들도 찾아보게 되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해가면서 작품을 쓴 거죠. 그 여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기 마취는? 주인공은 이제 A라는 사람, 즉 대학병원의 마취과 과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이야. 근데 선생님은 네. 이 마취도 그렇고 얼굴도 네. 그렇고 네. 그 주인공의 실명을 안 쓰시대요. 네, 뭐 네. A, P 그냥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 A 같은 경우는 뭐 아네스테티스트에서 마취과 의사. 왜 그렇게 하냐면 네. 저가 사실은 외국 소설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가 주인공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안 외워지니까. 맞아. 그래서 이러느니 차라리 이니셜로 하되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각자의 직업의 이 제일 첫머리 이니셜을 약자로 쓰면 어떨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세 작품을 완성하고 4작품째 쓰고 있는데 주인공들 내지 등장인물을 전부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품을 4개 쓰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완성한 거는 3개고 3개고. 네, 4번째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면 책으로 나온 건 2개고. 네, 네. 나머지 하나는 책으로는 아직 안 냈고. 네, 원래 지금 이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이 3번째 작품인데요. 네. 이 3번째 작품은 이제 책으로, 종이책으로 나온 거고요. 2번째 썼던 작품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주인공인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웹소설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왜냐니까 그것은 이제 의사가 약간 그 첩보적인 상황에 이야. 이제 빠져들게 되는 그런 내용이어서 더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네. 배포를 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2번째 작품이 지금 이제 3번째 인터넷으로 릴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인터넷으로는 릴리스를 안 한 거예요?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이 나온 게 네. 꽤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게 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2번째 작품이 이제 3번째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취가 먼저 나왔고 네. 3번째 쓴 세 번째 쓴 얼굴이 거가 두 두 번째 번째로. 최근에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쓴 작품은 책으로는 안 내고 네. 인터넷 웹소설로 곧 나올 거고 네, 그렇게. 4번째는 쓰고 계시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기시네. 자, 이 지금 얼굴 또 마취 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안 팔릴 것 같으면 이 책을 안 내주는데 네. 선생님 대단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예, 지금 보면은 네. 상크미님이 영화로도 나오나요? 지금 벌써 이런 궁금증을 남기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작품인 마취는 네. 영화사와 이제 판권 계약이 완료가 돼서 오, 진짜예요? 네. 오. 그래서 아마도
작품으로 이제 영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언제쯤 나옵니까, 영화로는? 글쎄 이제 지금 뭐 역시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뭐 메이저급 영화사들도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허. 영화사 대표님 말씀으로는 넷플릭스 쪽으로 이렇게 오, 야. 풀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야, 넷플릭스로 풀면 대박이에요. 네, 인터내셔널하게. 네. 왜냐하면 극장 가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지금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멋쟁이에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신데 실명을 밝히지 않은, 병원도 어디일지 모르는 베일에 갇힌 의사 선생님. 필명은 김유명 선생님. 네, 두 편의 이렇게 의학 스릴러를 책으로 내신 네, 문필가입니다. 네, 네, 라이브 감사합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러면은 그 원래 문과 소질이 있었다. 네. 근데 성형외과 의사하면서 책 내기가 쉽진 않을 텐데 네. 어떻게 글을 쓰세요?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권을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되면 가능하면은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 보통 목표는 하루에 3페이지 정도는 쓰겠다는 목표를 갖고선 하는데 네.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병원 일을 하다 보면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 아무도 없는 병원에 나와서 한 4-5시간 몰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야, 대단하다. 그러면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도 할애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한 2월 될 때까지가 극성수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이제 3월 달에 새로 이제 이어서 쓰려다 보면 앞에 걸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자가 돼서 제가 쓴 글인데 다시 읽어보고 이제 그 맥을 이어서 이제 써나가는 거죠. 그러게요. 네, 아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우리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이 소설 여러분께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마취도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은 실제로 주인공이 선생님처럼 네. 성형외과 전문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참 이 핵심 주제가 재밌어요. 아무튼 네. 그 변장 수술, 그러니까 이 변장. 네. 그러니까 요것도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뭐 요즘 성공을 했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이버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하신 분들의 내면을 또 살펴보면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개인의 자유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맞바꾼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배우다. 그러면 집 앞에 나가서 쉽게 쇼핑을 하거나 장을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거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소재로 나온 이 변장 성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들에 의해서 자기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가지고 하나의 이제 소재로 삼은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중년을 맞이한 남자들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맞는 건가를 질문을 던지는 그런 주제가 메인으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장을 해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식으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꿈이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좀 건드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으면서도 또 유명해지고 나서 보면 과연 이것이 내가 원래 원했던 건가 하는 후회 내지는 그런 회한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슈퍼마켓을 갔어요. 모처에. 근데 이제 어떤 유명 여배우예요. 근데 마스크랑 이 선글라스 맞아. 다 꼈어요. 근데 본인은 다 가렸다고 생각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알죠. 특징적으로 눈매라든지 두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키도 훤칠하게 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정말 쇼핑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분하고 둘이 쇼핑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담는 거,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누가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야, 유명해진다는 거, 성공이라는 거가 과연 행복으로 가는 길인 건가 하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굴 알려진 분들은 근데 사실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더 눈에 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봐요. 저 사람 누구지?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런 거. 근데 이 변장이 궁금한 건 네, 네. 그 의학적으로 좀 가능한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소설처럼. 안 그래도 어저께 이제 저희 친구들, 그러니까 네. 성형외과 동기들 만났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작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으로 대형 사고 치고 도망간 분들 있잖아요. 맞아. 네. 뭐 이렇게 밀항에서 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 분명히 이제 여권도 막 이렇게 하고 얼굴도 바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변장 수술이라고 내걸고 수술하는 병원은 없지만 그렇죠.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게 의심이 됐던 환자가 있었어 하는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순전히 네. 의학적인 궁금증인데 네. 만일 변장만을 위해서 성형을 한다면 네. 눈, 코, 입 또는 뭐 윤곽 가운데 뭘 건드리면 제일 못 알아볼까요? 눈인가요? 예를 코인가요? 들어서 그러니까 얼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요 계측점들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볼록한 사람을 오목하게 만든다든지 오메. 오목한 사람을 볼록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윤곽 전체를 바꾸게 되면 물론 이제 소설 속에서는 눈 성형도 하고 코 성형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모발 이식까지 다 해서 한 사람을 토탈로 다 바꿔버리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예전에 나왔던 페이스오프처럼 그런 식으로 수술이 가능한데 그 상황 따라 틀리겠죠. 케이스들마다. 근데 분명히 변장은 수술로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그러면 스케일이 좀 크네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하면. 네. 뭐 볼록 오목 하려면 윤곽 수술까지 가야 그렇죠. 되나요? 그냥 눈만 좀 고쳐서는 안 되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수술 자체도 저는 이제 얼굴 전체를 한꺼번에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도 하죠. 네. 지금 이 선생님 최근에 나온 이 얼굴이라는 장편 소설의 네. 주인공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인데 네. 이 지금 얘기한 컨셉 변장 수술로 이렇게 병원을 좀 일군다고 할까? 아무튼 네, 뭐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막 전개가 된단 말이죠. 네. 저희가 스포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께도 일독을 권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모티브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네. 저도 한 번은 저는 한번 가발을 써서라도 좀 변장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네. 있더라고요. 저도 어중간하게 얼굴 알려줬는데 아니 유명하시니까 그런 어디 뭐 불편함 가도 느끼실 뭐 것 같아요. 술집에 가도 알아봐, 뭐 코도 못 튜비어, 또 네. 뭐 자동차 뭐 접촉 사고 나도 막 화도 못 화 못 내. 내는 뭐. 아니 뭐 꼼짝 못해요. 조금만 잘못해요. SNS에 막 올라 뭐 저놈이 저랬대더라. 네. 뭐. 근데 이게 네. 얼굴 알려진 유명인뿐 아니라 보통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일반 보통 사람도 완전히 얼굴 가리고 뭔가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좀 그렇죠. 살아보고 싶은. 네. 그 이제 최근에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상황마다 다 각기 다른 얼굴을 꺼내서 쓴답니다. 어허. 근데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나의 얼굴과 목소리와 대학교 동기들 만났을 적에 나의 목소리, 태도, 얼굴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에 맞게끔 이 가면에 해당하는 것처럼 얼굴을 다양하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자연적인 건지도 모르고 그럴 때 더 자유를 느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이제 그 유명 서점에 다 나와 있고 네. 가세라는 출판사네요, 둘 다. 네, 네. 이 출판사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됐나요? 그 작지만 아주 색깔이 있는 책을 내는 출판사여서 저도 여기서 이제 출간을 하게끔 이제 계약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마취라는 작품을 쓰고 그냥 출판사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저작권 매니지먼트 하시는 회사가 있습니다. KL 매니지먼트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시켜준 경력이 많은 그런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한강이라는 분 램부커상 수상하게 됐던 그런 작가를 매니지하고 정유정 작가도 여기서 매니지를 정유정님도 7년의 밤이라는 그 영화된 소설을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제 작품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작품을 제가 쓰고 있는데 출간을 원한다 해서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각각의 출판사들을 접촉해서 가세라는 출판사하고 인연을 맺게 됐죠. 근데 이 네. 같은 출판사에서 2년 동안 네. 최근에 나온 얼굴도 그렇고 2년 전에 마취도 그렇고 네. 이렇게 책을 냈다는 거는 선생님의 그 작품성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마취가 나오고 한 달 후에 그 영화사하고 판권 계약을 이제 영상화 계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얼굴이라는 작품을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원고를 그것도 조금 달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사실은 계약은 이미 2년 전에 얼굴까지 다 계약이 됐던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그 성형외과 전문의신데 지금 2권의 책을 내고 또 한 권의 웹소설도 있고 또 한 권은 집필 중이시고 또 한 권은 아무튼 특히 마취가 영화의 소재로 이렇게 이제 대본으로 원작으로 계약이 됐다. 이제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기대해 봐야죠. 주인공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는 멋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꿈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 의학 스릴러 쓰는 건데 한 1년 전에 어줍지 않게 뭐 하나 쓰다가 도저히 필력이 안 되고 제가 쓰고 읽어도 한심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이게 부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좀 쓰다가 포기했거든요. 아니, 저하고 같이 한번 또 작업해 보시죠. 이거 선생님 수준에 근데 너무 멋쟁이시다 진짜. 그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성형외과로 수술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한 잡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이걸로 죄송한데 머니메이킹 단계는 아니죠. 책으로는. 네, 그렇죠. 한국에서 출판 시장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영상물로 뭔가 스토리를 다 소비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얼굴 같은 작품은 드라마화가 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화가 되면 더 많은 그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반대로 이제 원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은 아무튼 여기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개업을 준비하고 뭐 크게 하다가 이제 그 색다른 출구로 변장 성형 이쪽을 시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범죄와도 엮이고 뭐 등등. 그리고 마취는 이제 마취제에 폭발해서 대도시에서 재난이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흡입해서 그렇죠. 생기는 사고. 근데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전을 살짝만 얘기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늘 사는데 이 마취제가 폭발해서 그렇게 전부가 의식을 잃기 전에도 우리들이 조금 마취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 반성 내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썼고 그래서 이제 마취제가 폭발이 돼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자체도 이제 흡입 마취제에서 이 죽음 아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이게 선생님은 의사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허구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최소한의 사실을 바탕으로. 그럼 여기서 소재가 된 마취제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자 배우 한 분이 여배우가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서브 플롯으로 하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전신 흡입 마취제 공장에서 폭발하는 거 이제 메인 플롯으로 가는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약이어야지만 우리가 그 가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아이스프로란, 뭐 엔프로란 그런 것들처럼 흡입 마취제 중에 조금 휘발성이 강한 그런 약품을 모티브로 해서 과학적인
기반 하에 이 작품을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충분히 개연성은 있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어딘가에서는 지금 그 병원에서 쓰는 네. 흡입 마취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서. 그거는 언제든지 사고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터지고 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흡입하게 되고. 흡입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상상력 짱인데요, 그게. 근데 지나가는 길에 네. 뭔가 철학도 개입돼 있단 말이죠. 네, 뭔가 네. 현대인이 마취된 것 같은 삶을 산다. 네. 또 이 얼굴은 현대인들이 뭔가 가리고 싶은 자아가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우선 마취만 좀 여쭤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작품들을 쓰면서 어떤 분위기의 작품이 될 건가를 생각하게 되면 왜 우리 의대 다니면서 족보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선배님은 잘 아시겠죠. 네. 이제 뭔가 이제 모델이 있어야지만 의대생들은 안심하고 그걸 본받아서 뭔가 이제 수술도 배우게 되고 하거든요. 마취라는 작품은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작가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네. 책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문학적인 것도 그 책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글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써야지만 이게 읽는 사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익힐까를 연구하면서 예를 들자면 현재 시점으로 끝나는 거하고 과거 시점으로 끝나는 거가 몇 대 몇 정도로 섞여야 될 건가를 그 족보를 보고 줄을 쳐가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글을 썼거든요. 이야, 그러셨구나. 왜냐면 존 샘플을 보고 거기에 어떤 그 비율들 예를 들어서 묘사와 서술은 또 몇 대 몇 정도로 섞여야 지루하지 않을 건가를 네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샘플로 삼고 공부를 하고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네. 마찬가지로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하. 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돼서 눈이 멀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단 한 사람, 치과 의사의 부인만 이상하게 면역이 있었는지 눈이 안 멀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그렇게 또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가 눈이 멀기 전에도 저렇게 무식하게 우리 살았지는 않았을까? 네. 하는 걸 이제 반성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컨셉인 거죠. 야. 마취제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 잘 살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 책이 그냥 대충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이그젬플도 있었네. 포르투갈 작가님의 그렇죠. 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5년 동안 썼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야, 일을 5년. 하면서 첫 작품이기도 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부 내지는 습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쓰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출간이 됐던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곧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별 말씀을. 지금 이게 이제 선생님 이게 네, 오늘 코리아 타임스에 오늘 나온 걸 또 시간이 또 적절하게 오늘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기사가 크게 나왔죠. 네, 그렇죠.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김유명 선생님. 얼마나 이제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요. 이제 네. 이렇게 네. 코리아 타임즈라는 신문, 영자 신문에서 이제 야. 문화란에 이렇게 실어주셨는데 엄청 크게 나왔네요. 인터넷으로 어저께 사실은 그 보도를 봤는데 종이 신문,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종이책을 네. 한번 구해서 보고 싶었는데 그야말로 가판대에 신문을 요새는 전혀 안 팔아요. 요새는 종이 신문은. 그래서 제가 야,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가판대 종이 신문이 없어지는 시대에 과연 문학을 하는 사람이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오늘 만들어준 신문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네. 종이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으로 낸 거고. 그렇죠.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Plastic Surgeon Write Medical Fiction Novel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의학 소설을 썼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진하고 이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라서 네. 영어는 어렵죠. 예. 근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하고 인터뷰했듯이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작품을 쓰게 됐는지 그 동기를 인터뷰를 했었고 또 이 소설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궁금한데 본명은 몰라요. 제 후배님이긴 하지만 네. 필명이 김유명 선생님. 네. 성형외과 전문인데 의학 스릴러를 계속 내고 계시죠. 네, 특히 최근에 나온 얼굴 추천하고 싶고요. 2년 전에 마취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포폴 흡입하면 어떻게 되나 등등 프로포폴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프로포폴 얘기 네. 잠깐 좀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유명 이사들도 네. 이게 이제 중독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사실 프로포폴에 대한 거는 의사들끼리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아는 거하고는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을 주사를 맞았었을 적에 환각을 느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맞아도 모르겠던데. 느낌이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네. 저는. 네.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것 같다는 그냥. 느낌 정도. 네. 그래서 이 책 안에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프로포폴이 이렇게 향정 마약으로 지정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닌데. 네, 객관적으로 과연 이것이 환각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도 한데 사실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법률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제 주변에 환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위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프로포폴을 하고 특별한 환각이나 쾌감을 느꼈다는 분들은 없고 다만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이 아주 방해 없이 깨끗하게 잘 자고 일어난 것 같다는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 마취라는 소설 안에서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정이죠. 어차피 다 소설이니까. 우리가 되게 유명해진 배우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작품 흥행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내지는 연말에 상 못하고 후배들이 계속 상 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다른 용도인 수면제 용도로 이걸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다가 써놓기도 했고 그런 거죠. 네. 자, 우리 지금 학생 두 분이 견학을 왔네요. 안녕. 네. 나중에 질문 하나 하세요. 우리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김유명 작가님, 성형외과 전문이기도 하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인들 자화상 보면 이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막상 그런 분들 보면 프로포폴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얼굴을 변장을 해서라도 가려서 익명성을 얻고 싶은. 그렇죠. 다시 자유를 얻고 싶은. 그런 역설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양가 감정 내지는 모순되는 욕구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프로포폴이 누구나 다 수면 내시경을 하든 다 마취 성향에 빠지는 건 아니다. 일부만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식에 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주인공 A가 과연 프로포폴을 했었을 적에 쾌감을 느끼는지를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프로포폴을 했었을 적에 자기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기록하거나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생각을 못해. 그렇죠. 기억이 안 왜냐면 나잖아요. 프로포폴을 하게 되면 꿈조차도 없는 우리 왜 렘 수면, 렘 수면 얘기하는 그 렘 수면에 계속 빠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과학적으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도 검증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네. 무슨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비슷한 그렇죠. 역설이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프로포폴 맞으면 뭔가 내가 행동을 하는데 말도 하고 움직이는데 기억을 못하는. 그렇죠.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오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마취제를 통해서 환자의 의식을 없애게 하고 수술도 하고 막 사람을 째기도 하지만 피부를
정말로 정신과에서도 아직도 이런 마취제의 기전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우리의 의식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포인트에서 바로 이제 동양 사상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또 우리가 죽었었을 적에 과연 사후에는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또 윤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은 서양의학보다는 오히려 동양 사상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도를 이 책 안에서도 주인공이 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마취할 거 아니에요? 성형수술 할 때. 네네. 뭔가 뭐 미다졸람이든 프로포폴이든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미다졸람을 맞았는데 네. 제가 아주 악취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슈팅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맞으면 이게 뇌로 가면 이제 정신을 잃잖아요. 네. 내가 나 절대로 잃지 않을 거야. 끝까지 버티기. 버티면 뭐 정신력을 동원해서 네. 막 그렇게 이제 간호사가 딱 놓고 한 10초, 20초 간호사가 왔다 딱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간호사가 막 저를 막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내가 이게 정신을 차려서 지금 한 1분 넘게 내가 버티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끝난 다음에 깬 거예요, 제가. 네. 진짜 그 기간 동안 네. 블랙아웃이. 네네. 다른 환자도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신기해요. 수면 마취약의 종류에 따라서 희한한 반응들이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나 도미컴 같은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있기 때문에 필름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처음과 끝만 연결되니까 이상한 경험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케타민 같은 경우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투여해서 쓰다 보면 자기 의식이 자기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이 별 세계를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메. 그래서 그 약 자체를 해리성 우리 마취제라고 쓰거든요. 자기 몸과 영혼이 해리되는 그렇게 느낌을 한다. 유체 이탈이라고 네네. 하죠, 완전히.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그 얘기하는 경험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별빛 같은 게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 사이로 자기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과학을, 서양의학을 배운 과학도로서, 의학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학적인 터치로 풀어가면 그렇죠. 또 재밌는 소설이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요 안에도 그걸 일부 다루고 있고요. 또 그거만을 가지고선도 작품을 하나 또 더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이야, 들고요. 대단합니다. 그 리자넨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프로포폴 원료가 콩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기 콩기름을 그냥 용매로 네, 쓴 그 거죠? 안정제 용매로 썼기 때문에 네, 그게 네. 이제 하얀색 우리 두유처럼 보여서 네. 그게 이제 뭐 우유 주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을 안 쓰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깨끗하죠. 예. 네. 프로포폴을 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도미컴 정도만 써도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소마취 주사를 잘 넣는 우리 치과에서 쓰는 주사, 진통 주사를 잘만 쓰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수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프로포폴은 안 쓰고 있습니다. 도미컴하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프로포폴 중독 심하게 저는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로컬에 있는 분인데 네. 어떤 여성이 와갖고 그 루프를 넣어달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넣을 때 프로포폴. 네. 좀 이따 또 빼달라고 해서 또 프로포폴. 다시 또 넣어달라고 프로포폴. 네, 그건 중독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막 병원을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루프 네. 넣어달라 네. 빼달라. 이거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면 그래서 이제 이론으로는 프로포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쾌감을 일으키는 그 약효가 있나 봐요. 있다라고 하는 가설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희 뭐 주변에서 내시경 하면서 경험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내가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했던 고민들이 완전히 다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악몽도 없이 잠을 잘 잔 것 같다는. 어떻게 보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한 욕구,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정도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 의학적인 그 팩트를 대상으로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자, 이렇게 두 권의 책을 내신
우리 김유명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금 뭐 많이 흘렀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제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이제 지금 계속 집필 활동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동안에는 의학 소설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지금 써놓은 거는 한 8작품 정도가 되고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집필한 거는 이제 3작품하고 이제 4작품째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변호사, 공학자 이런 전문 직업 세계에서 1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내공을 쌓으신 분들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그 지혜라든지 혹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이 직업에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써내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게 문화적인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분들 쓴 작품들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의사다 보니까는 당분간에는 의학 소설, 의학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계속 써낼 것 같고요. 한 8작품 이후에는 또 멋진 뭐 사랑 이야기 그런 거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그러면 8작품은 전부 다 그 의학 스릴러 계열인가요? 다? 의학 스릴러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소재로 의학 소재를 갖고 오지만 그 속에는 뭐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떻게 살 때 행복할 건가 혹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 건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는 거를 내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선생님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많은 그 구독자님들이 선생님 책을 꼭 사서 읽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 쭈스네이크 님도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주특기가 뭐 있나요? 저는 코 수술 제일 재밌게 하고 있고요. 코 수술을 하면서 안면 윤곽 전체를 다 동시에 교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그야말로 뭐 제일 기본에 해당하는 인상 개선 효과가 제일 크니까 면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 책은 선생님이 이거를 전업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머니메이킹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책을 쓰는 동안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하루 종일 환자들하고 있으면 사실 인간적인 대화를 할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다 기능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환자들 보고 수술하고 할 적에는 내가 직업인으로서는 살아가지만 과연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들 그런 거 들 적에는 책을 쓰는 시간이 가장 저한테는 힐링인 것 같고요. 술을 제가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술 먹는 시간 대신에 글 쓴다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음악을 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그냥 살림하고 네. 주부로서. 근데 그럼 사모님이 네. 글 쓰시는 거를 동료하세요? 아니면 제발 좀 돈이나 벌어 성형외과 의사로 뭐 이런 그렇죠. 그 돈 버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이거는 좀 그럴 그 시간을 여기에 많이 쏟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집필하는 거를 집사람한테도 비밀로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야,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쓸데없이 뭐 컴퓨터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나가서 좀 글을 쓰기도 했다는 거가 뭔가 보여주기 전에 이 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네. 대단합니다. 네. 그 작가로서의 그 철저함이 느껴지네요. 병원 이름도 안 밝히시니까. 우리 학생은 이제 견학을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한 질문이 있나요? 아니, 안 비춰도 돼요. 그냥 뭐 물어볼 게 있나요? 우리 선생님께?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되게 바쁘실 텐데 아까 제가 좀 듣다 왔는데 네. 문과적인 소질이 있으셔서 네. 이제 책을 쓰게 되셨다 네. 딱 정확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책을 써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 나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 애들조차도 과연 어떤 직업을 언제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건가.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하면서 재미가 있고 신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을
빨리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를 갔는데 그래도 의대는 조금 이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다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내과 의사라든지 그런 의사들하고 또 제가 아는 성형외과는 또 전혀 틀린 세계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대 졸업하고선 정신과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도 또 집안의 반대로 사실은 좌절을 하고 그래도 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했던 성형외과를 선택을 한 건데 학생들한테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한 걸 빨리 경험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일찍 좀 발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작품 쓰게 된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개업하고 거의 뭐 10년 지나서 결정을 하고 글을 쓰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직업 생활을 충분히 경험을 했으니까 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또 행운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직업 선택은 전공 선택은 빨리빨리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이제 일단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고 뭐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는 안정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각자 좋아하는 선생님들 글쓰기 이거 도전하는 거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학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꼭 책으로 안 내더라도 뭐 이렇게 자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렇게 작은 어떤 단편 소설이라도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렇게 정식으로 문단을 통해 등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을 처음 이제 본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선생님의 책을 좀 자랑을 하면서 책 좀 많이 읽으세요 하는 의미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세요. 사실은 이 얼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이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처음 글을 썼던 것은 우리 홍 박사님과 같은 중년의 어떤 각자 자기 직업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리를 잡은 분들이 과연 내가 이제 나이 50, 좀 있으면 이제 환갑 이렇게 되는 나이에서 정말로 친구들은 또 대단한 또 성공을 했다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나는 잘 사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또 뒤늦게 너무 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벌여서 소중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금 생활마저도 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어떻게 보면 중년 내지는 어느 정도 나이를 가진 직업인들 그런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딱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네. 중년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럴 때. 그렇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쉐라는 출판사의 얼굴 그리고 마취 이 두 권의 의학 스릴러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직접 집필한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으나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또 필명 김유명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멋진 작가로 대성하시길 빌고 감사합니다. 영화가 빨리 나와야겠네요. 영화 나오면 꼭 볼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